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반리 출판사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의 영상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동안은 짤막하게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저희가 들었을 때 좀 짧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길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길지만 계속 틀어두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부분은 노인이 자신의 낚싯바늘에 걸린 거대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인데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문 채로 헤엄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날 날이 저물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별의 위치로 보건대 물고기는 밤새도록 한 번도 경로를 바꾸지 않았고 방향을 바꾼 적도 없었다. 해가 지자 추위가 느껴졌다. 노인의 등과 팔, 늙은 다리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노인은 미끼 상자를 덮어둔 자루를 꺼내 낮 시간 동안 햇볕에 말려두었는데 해가 지자 그 자루를 목에 묶어 등 뒤로 넘긴 뒤 어깨에 걸친 낚싯줄 밑으로 조심조심 밀어 넣었다. 자루가 낚싯줄을 받쳐주었다. 또한 뱃머리에 기댄 채 몸을 앞으로 숙이면 거의 편하게 느낄 만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사실 그 자세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소나마 줄어든 정도일 뿐이지만 노인은 편한 자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저놈도 날 어쩌지 못할 거라고. 놈이 계속 이대로 있는 한 어쩌지 못한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한 번은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오줌을 누면서 별을 쳐다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했다. 낚싯줄은 그의 어깨에서 똑바로 뻗어나와 물속에 한 줄기 인광을 들이운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까보다 더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도 더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노인은 분명 해류가 그들을 동쪽으로 데려가는 중이라고 여겼다. 노인은 생각했다. 아바나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린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 물고기가 원래 경로대로 갔다면 불빛이 더 오랫동안 보였을 거야. 오늘 메이저리그 시합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럴 때 라디오가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더니 노인이 생각을 바꿨다. 이 일만 생각해.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해. 멍청한 짓을 해선 안 돼. 얼마 후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날 좀 도와주고 이것도 함께 보면서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늙은 나이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계속 힘을 내려면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잊지 말고 먹어야 해. 기억해. 아무리 먹고 싶지 않아도 아침에 다랑어 먹는 걸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밤에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로 다가왔다. 노인은 돌고래가 뒹굴면서 숨을 내뿜는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수컷이 내뿜는 숨소리와 암컷이 한숨 쉬듯 내뱉는 숨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보기 좋군. 저놈들은 함께 놀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사랑도 하지. 날치가 그렇듯이 저놈들도 우리 형제야. 그러자 노인은 낚싯바늘에 걸린 커다란 물고기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놀랍고 기이한 놈이야.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센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물고기도 처음이고. 어쩌면 영리해서 물 위로 튀어오르지 않는 걸 거야. 그렇게 튀어오르거나 거칠게 돌진해서 나를 끝장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전에 여러 번 낚싯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는 건지도 몰라. 놈은 상대가 겨우 한 사람이라는 것도, 노인이라는 것도 모르지. 하지만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고기 상태가 좋다면 시장에서 얼마나 받을까? 놈은 수컷처럼 미끼를 물었고 수컷처럼 끌어당기며 싸움을 벌이면서도 공포감을 드러내지 않아. 놈에게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그저 필사적으로 버티는 걸까? 노인은 청새치 한 쌍 중 한 마리를 잡았던 때가 기억났다. 수컷은 늘 암컷에게 먼저 먹이를 양보하는데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그러니까 암컷이 공포에 휩싸여 절망적으로 날뛰며 마구 몸부림치다가 얼마 못 가 제풀에 지쳐버렸다. 그러는 내내 수컷은 수면에 올라온 암컷 주변을 맴돌다가 낚싯줄을 가로질러 가면서 줄곧 암컷 곁을 머물렀다. 수컷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노인은 수컷이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수컷의 꼬리는 낫처럼 날카로울 뿐 아니라 모양이나 크기도 낫과 엇비슷했다. 노인은 암컷을 갈고리로 찢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그런 다음 쌍날 칼처럼 날카롭고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우툴두툴한 부리를 잡고 대가리 꼭대기 부분이 거울 뒷면 같은 색깔로 변할 때까지 마구 후려친 뒤 소년의 도움을 받아 배 위로 끌어올렸다. 수컷은 그때까지도 배 옆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윽고 노인이 낚싯줄을 걷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 배 옆에 있던 수컷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암컷이 어딨는지 확인하고는 가슴 지느러미에 해당하는 연보라색 날개를 쫙 펴고 넓은 줄무늬를 활짝 드러내 보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다. 노인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수컷이 끝까지 암컷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억을 되새겼다.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본 가장 슬픈 장면이었어. 소년도 슬퍼했지. 우린 암컷에게 용서를 빌고 도살 작업을 재빨리 끝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뱃머리에 둥근 판자에 몸을 기대고 자리를 잡았다. 어깨에 걸쳐진 낚싯줄을 통해 거대한 물고기의 힘을 느꼈다.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놈은 줄기차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일단 내 속임수에 걸려들었으니 놈도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애초에 놈의 선택은 어떤 올가미도 덫도 속임수도 없는 저 멀고 깊은 바닷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겠지. 내 선택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서 놈을 찾는 것이었고, 그곳, 세상 모든 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말이야. 이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어. 정오부터 그랬지. 그리고 우린 둘 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아. 노인은 생각했다. 어부가 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어부야말로 타고난 내 운명이었어.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어를 먹어둬야겠어. 날이 밝기 얼마 전 뭔가가 노인 뒤쪽에 있는 미끼 하나를 물었다. 막대기가 부러지는 소리, 낚싯줄이 작은 배의 배전 너머로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칼집을 풀어 단검을 꺼냈다. 왼쪽 어깨로 물고기의 힘을 버텨내면서 몸을 뒤로 젖혀 배전의 나무 판자에 대고 낚싯줄을 잘랐다. 그런 다음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낚싯줄도 자르고 어둠 속에서 예비 낚싯줄 뭉치의 끝부분을 단단히 묶어 이었다. 노인은 매듭을 묶는 동안 한쪽 발을 낚싯줄 뭉치 위에 얹어 움직이지 않게 붙들면서 한 손으로는 노련하게 일을 처리했다. 이제 예비 낚싯줄 뭉치가 6개가 되었다. 좀 전에 자른 2줄에서 각각 2뭉치씩 생겼고 물고기가 문 줄에도 2뭉치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그 뭉치들을 모두 이어 놓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밝으면 70m 깊이의 미끼도 잘라
예비 낚싯줄 뭉치를 연결해야겠어. 그렇게 되면 질 좋은 카탈루냐산 낚싯줄 370m와 낚싯바늘과 목줄을 잃게 되겠군. 그런 것들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하지만 다른 고기를 잡는다고 이놈의 낚싯줄을 잘라낸다면 또다시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방금 전 미끼를 문 게 무슨 고기인지 몰라. 청새치일 수도 있고 황새치일 수도 있고 상어일 수도 있어. 낚싯줄을 잡고 느껴볼 기회도 없었어. 재빨리 낚싯줄을 잘라야 했으니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애는 여기 없어.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 어둠 속이건 아니건 어쨌든 마지막 남은 낚싯줄을 끊고 예비 낚싯줄 뭉치 2개를 서로 잇는 게 좋겠어. 노인은 낚싯줄을 이었다. 날이 어두워 작업이 어려웠다. 한 번은 놈이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이 쓰러져 얼굴을 찧었다. 눈 아래에 상처가 났다. 뺨을 타고 피가 약간 흘러내렸다. 하지만 턱까지 흘러내리기 전에 응고되어 말랐다. 노인은 다시 뱃머리로 가서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등을 덮었던 자루를 정돈하고 어깨에 맨 낚싯줄을 조심조심 움직여 위치를 바꾸었다. 양 어깨를 움직여 낚싯줄이 새로운 자리에 단단히 자리 잡도록 조정한 다음 물고기가 잡아당기는 느낌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리고 배가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는 속도를 손으로 느껴보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 거대한 언덕 같은 놈의 등 위에서 틀림없이 철사줄이 미끄러진 게야. 놈의 등이 나만큼 아플 리는 없지. 하지만 놈의 몸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 배를 끌고 갈 순 없어.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죄다 처리했고 예비 낚싯줄도 충분해. 필요한 건 다 있어. 노인이 다정하게 소리내어 말했다. 물고기야, 난 죽을 때까지 네 놈이랑 함께 할 테다. 노인은 놈도 나랑 함께 하겠지 생각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동이 트기 전이라 한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추위를 쫓으려고 나무 판자 쪽으로 몸을 밀었다. 노인은 놈이 할 수 있다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첫 새벽 빛 속에 낚싯줄이 저만치 뻗어나가 물속으로 잠겨 있었다. 배는 쉬지 않고 꾸준히 움직였고 해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는 노인의 오른쪽 어깨 쪽에서 떠올랐다. 노인이 말했다. 놈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해류가 동쪽 방향으로 보내려고 할 텐데 놈이 방향을 해류와 같은 쪽으로 바꾸면 좋겠어. 그건 곧 놈이 지쳐간다는 증거니까. 해가 더 높이 올라왔을 때 노인은 물고기가 지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긍정적인 징후가 한 가지 있었다. 낚싯줄이 기울어진 각도로 보아 놈이 전보다 수면 쪽으로 얼마간 올라와 헤엄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놈이 물 위로 튀어오를 거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하느님, 놈이 물 위로 뛰어오르게 해주세요. 놈을 다룰 낚싯줄은 충분해요.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힘을 주어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놈이 통증을 느끼고 물 위로 튀어오를 거야. 낮이 되었으니 놈을 물 위로 튀어오르게 하자. 그러면 등뼈를 따라 붙어있는 부레에 공기가 가득 찰 테고 놈이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 죽는 일은 없게 될 거야. 노인은 힘을 주어 낚싯줄을 당겨보려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이후부터 낚싯줄은 줄곧 한계점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였다. 몸을 뒤로 젖히면서 낚싯줄을 당기려는데 너무 센 힘이 느껴져 더는 팽팽하게 당겨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낚싯줄을 갑자기 당겨선 안 돼. 그렇게 당길 때마다 낚싯바늘이 꽂힌 놈의 상처 부위가 벌어지겠지. 그러다 보면 놈이 튀어오를 때
낚싯바늘이 빠져버릴지도 몰라. 아무튼 해가 있으니 기분이 한결 좋군. 지금은 해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낚싯줄에 노란 해초가 걸려 있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낚싯줄을 끌고 가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울커니 싶었다. 밤에도 인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노란 모자반이었다.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난 널 사랑하고 무척이나 존경해.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는 널 죽일 거야. 그렇게 되기를 빌어보자고 노인은 생각했다. 북쪽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배 쪽으로 날아왔다. 물 위를 낮게 나는 휘파람새였다. 노인은 새가 무척 지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새가 뱃고물에 내려앉아 쉬었다. 그러더니 다시 날아올라 노인의 머리 주위를 삥 돌다가 낚싯줄에 앉아 쉬었다. 거기가 더 편했던 모양이다.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몇 살이냐? 처음 비행하는 거니? 노인이 말을 걸자 새가 쳐다보았다. 새는 너무 피곤해서 낚싯줄을 살펴볼 힘조차 없는 듯했다. 줄 위에 서 있는 몸이 불안하게 흔들리자 연약한 두 발로 낚싯줄을 꽉 움켜쥐었다.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낚싯줄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줄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안 흔들리지. 지난밤은 바람이 없어서 그렇게 지칠 까닭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새를 찾아 매들이 바다로 나온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새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쨌든 새가 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테고 머지않아 자연히 매에 대해 알게 될 테니까. 노인이 말했다. 작은 새야, 편히 쉬어라. 돌아가서 여느 사람이나 새처럼 또는 물고기처럼 기회를 잡아라. 노인은 밤사이에 등이 딱딱하게 굳다 못해 이젠 정말 아프기까지 했다. 그런데 새에게 말을 하니 조금 위로가 되었다. 노인이 말했다. 새야, 너만 좋다면 우리 집에 묵어도 돼. 이렇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당장 돛을 달고 너를 집으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겐 친구가 있거든. 바로 그때 물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이 뱃머리 위로 넘어졌다. 노인이 힘을 주어 버티면서 낚싯줄을 살짝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끌려가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낚싯줄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새는 날아가 버렸다.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는데 손에서 피가 흘렀다. 뭔가가 놈을 아프게 했군. 노인이 소리내어 말하고는 물고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낚싯줄을 당겼다. 하지만 낚싯줄이 곧 끊어질 듯 한계점에 이르자 그대로 낚싯줄을 잡은 채 버티며 기다렸다.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너도 느끼고 있구나. 나도 그렇단다. 하느님은 알고 있겠지. 노인은 새를 친구 삼아 함께 가고 싶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며 새를 찾았다. 하지만 새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오래 머물지 않고 가버렸구나. 하지만 바닷가에 닿기 전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보다 험할 거야. 그런데 나는 어쩌다 물고기가 한 번 획 잡아당겼다고 상처까지 나는 지경이 됐지? 점점 둔해지고 있는 게 분명해. 아니면 작은 새를 바라보면서 새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 일에 집중해야겠어. 힘이 달리지 않도록 다랑어도 먹어야 하고.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그 애가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소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노인은 낚싯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긴 뒤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한 손을 담갔다. 1분 넘게 손을 그대로 물에 담근 채 한 줄기 핏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바닷물이 손에 부딪혀오는 물살의 세기를 느꼈다. 노인이 말했다. 놈의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더 오래 담그고 싶었지만 물고기가 또 요동칠까 걱정되었다. 그는 일어서서 두 발로 버티고 해가 있는 쪽으로 다친 손을 높이 쳐들었다. 상처는 낚싯줄에 쓸려 살갗이 까진 정도였다. 하지만 일할 때 주로 쓰는 부위였다. 이번 일이 끝나기 전에 두 손을 써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길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상처가 난 게 영 못마땅했다. 손에 물기가 마르자 노인이 말했다. 자, 작은 다랑어를 먹어볼까? 갈고리로 다랑어를 끌어다 여기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 노인은 무릎을 꿇고 갈고리로 뱃고물 아래에서 다랑어를 찾아 자기 쪽으로 끌어왔다. 둥글게 말아놓은 낚싯줄 뭉치에 다랑어가 닿지 않도록 주의했다. 노인은 왼쪽 어깨로 낚싯줄을 지탱하고 왼손과 왼팔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다랑어에서 갈고리를 빼냈다. 한쪽 무릎으로 다랑어를 누른 채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검붉은 살을 세로로 길게 잘랐다. 고기 조각은 쐐기 모양이었다. 노인은 등뼈 부근에서 배 가장자리까지 칼질을 하여 조각을 냈다. 그렇게 고기 조각 6개를 잘라내어 뱃머리 나무 판자에 펼쳐놓았다. 칼은 바지에 대고 문질러 닫고 다랑어 시체는 꼬리를 들어올려 물속으로 내던졌다. 한 조각을 다 먹지는 못하겠는걸? 노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칼로 고기 조각을 토막냈다. 낚싯줄이 계속 팽팽하게 당겨지는 걸 느끼는 순간 왼손에 쥐가 났다. 묵직한 낚싯줄을 쥔 손이 뻣뻣해졌다. 노인은 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대체 뭔 놈의 손이 이렇담. 제멋대로 쥐가 날 테면 나봐. 차라리 갈고리 발톱이나 돼버리라지. 그래봤자 너한테 좋을 것도 없어. 쥐가 날 테면 나보라고 생각하면서 노인은 어두운 바닷속에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진 낚싯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고기를 먹어. 그러면 손에 힘이 생길 거야. 손을 탓할 일이 아니지. 넌 오랜 시간 물고기랑 씨름했잖아. 하지만 영원히 물고기랑 함께 있어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 다랑어를 먹어도. 노인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못 먹을 만큼 역겹지는 않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잘 씹어서 먹자. 생선칩까지 몽땅. 라임이나 레몬 한 조각만 있었으면, 아니면 소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고역스럽지 않을 텐데. 이봐, 손. 이제 느낌이 어때? 노인은 쥐가 난 손에게 물었다. 손은 사후 경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널 위해 고기를 더 먹어야겠어. 노인은 반으로 잘라놓은 고기 토막을 마저 먹었다. 조심조심 씹고 나서 껍질을 뱉어냈다. 이봐 손, 이제 어떤가? 아직 느낌이 오기에는 이른가? 노인은 다른 고기 조각을 통째로 입에 넣고 씹었다. 노인이 말했다. 기운이 왕성하고 힘이 센 고기야. 만세기 대신 이 고기가 잡혀 다행이야. 만세기는 너무 달지. 이건 별로 달지도 않으면서 온갖 영양분이 들어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면 아무 소용없어. 소금이 있으면 좋으련만. 게다가 남은 고기를 햇볕에 놔두면 썩을지 마를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죄다 먹어치우는 게 나을 거야. 저 물고기는 잠잠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군. 고기를 먹어치우자.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야.
노인이 말했다. 이봐 손, 조금만 참아. 내가 널 위해 이걸 먹는 거야. 물고기에게도 뭘 좀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놈은 내 형제니까. 하지만 난 놈을 죽여야 하고 그러려면 힘을 유지해야 해. 노인은 쐐기 모양의 고기 조각을 천천히 정성껏 씹어 먹었다. 그리고 허리를 펴면서 바지에 손을 쓱쓱 문질러 닦았다. 이봐 손, 그만 낚싯줄을 놓으라고. 그러면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출 때까지 오른손만이라도 놈을 어떻게 해볼게. 노인은 왼손이 잡고 있던 무거운 낚싯줄을 왼발로 밟고 몸을 뒤로 젖혀 등짝으로 버텼다. 노인이 말했다. 하느님, 쥐가 풀리게 도와주세요. 물고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잠잠한걸? 자기 계획대로 밀고 가는 거겠지. 하지만 놈의 계획이 뭐지? 내 계획은 또 뭐고? 크기가 엄청나니 난 놈의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나름의 방법을 마련해야 해. 놈이 물 위로 튀어오르면 내가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놈은 언제까지고 저 밑에 머물러 있겠지. 그렇다면 나도 놈과 함께 언제까지고 버텨야지.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대고 문지르면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이 펴지지 않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햇볕을 쬐면 펴질지 몰라. 날것으로 먹은 질긴 다랑어 고기가 소화되면 손이 펴지겠지. 손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꼭 손을 펼 거야. 하지만 지금 억지로 손을 펴진 않겠어. 저절로 펴져서 자연스럽게 원상태로 돌아오게 해야지. 지난밤 낚싯줄을 여러 개 끊고 묶고 매듭을 푸느라 손을 혹사했어.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지 절감했다. 하지만 곧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비친 무지갯빛과 앞쪽으로 뻗은 낚싯줄과 묘하게 출렁이는 평온한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무역풍 덕분에 구름이 점차 쌓이고 앞쪽에서 야생 오리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었다가 넓게 흩어졌다가 다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며 바다 위를 나는 모습도 보였다. 노인은 바다에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는 걸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갑작스럽게 악천후를 만날 수 있는 계절에는 그들이 옳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케인의 계절이었다. 허리케인만 오지 않는다면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때였다. 허리케인이 오는 경우에는 언제나 며칠 전부터 바다에서 징후가 나타났다. 육지 가까이에선 이런 징후를 살피지 못한다. 무얼 살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육지에서도 구름의 모양 같은 게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 지금은 허리케인이 올 기미가 없어. 노인이 하늘을 보았다. 아이스크림 같은 흰색 저군이 층층이 정답게 쌓여 있었다. 9월의 높다란 하늘에 깃털 같은 새털구름이 10개 흩어져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가벼운 브리샤가 부는군. 물고기야, 너보다 나한테 더 유리하겠어. 노인의 왼손은 쥐가 나서 아직도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천천히 손가락을 풀어주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쥐가 나는 건 정말 싫어. 그건 몸이 주인을 배반하는 거야. 프토마인 중독 때문에 설사하거나 구토하는 건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지. 하지만 쥐는 말이야. 노인은 쥐를 칼람브레라고 생각했다. 쥐가 나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야.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래. 소년이 옆에 있었으면 팔뚝에서부터 쓸어내리듯 문질러 쥐를 풀어주었을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곧 풀리리라 여겼다.
그때 낚싯줄에서 감지되는 힘의 변화가 오른손에 전해지는가 싶더니 물속에 비스듬히 잠긴 낚싯줄 각도에 변화가 생겼다. 비스듬한 낚싯줄이 서서히 위로 올라왔다. 노인은 몸을 뒤로 젖혀 낚싯줄을 버텨내면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내리쳤다. 노인이 말했다. 놈이 올라오고 있어. 이봐 손, 어서 서둘러. 제발 좀 서두르라고. 낚싯줄이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왔다. 그러다 마침내 배 앞쪽 수면이 불룩해지면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고기가 올라오는 한참 동안 양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햇빛을 받은 물고기가 눈부시게 빛났다. 대가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옆구리의 넓은 줄무늬는 햇빛을 받아 엷은 연보라색으로 빛났다. 주둥이는 야구방망이 기르쯤 되었으며 쌍날 칼처럼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다. 물고기가 바다 위로 완전히 올라와 온몸을 드러냈다가 다시 잠수부처럼 부드럽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고기의 거대한 낫 같은 꼬리도 물속으로 잠겼다. 낚싯줄이 다시 빠르게 풀려나갔다. 노인이 말했다. 이 배보다 60cm는 더 긴 놈이야. 낚싯줄은 빠르게 쉼없이 풀려나갔다. 물고기는 겁에 질린 게 아니었다. 노인은 낚싯줄에 한 개치 이상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붙들고 안간힘을 썼다. 노인이 일정한 힘으로 속력을 늦추지 못한다면 물고기는 낚싯줄을 끊고 달아날 것이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은 엄청나게 커. 그래서 놈이 날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이놈 스스로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서는 안 돼. 놈이 마구 내달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놈이라면 지금 모든 걸 쏟아부어 뭐라도 부서질 때까지 마구 내달릴 거야. 하지만 고맙게도 놈은 자신을 잡아 죽이는 우리만큼 똑똑하지 못해. 우리보다 고귀하거나 능력이 클지는 모르지만. 노인은 커다란 물고기를 많이 보았다. 무게가 450kg이 넘는 물고기도 많이 보았고 그만한 크기의 물고기를 2번이나 잡기도 했다. 하지만 혼자서 잡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혼자 몸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크고 얘기로만 전해 들은 물고기보다 더 큰 물고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왼손은 아직도 독수리의 움켜진 발톱처럼 오그라들어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쥐는 곧 풀릴 거야. 틀림없이 쥐가 풀려 오른손을 도와줄 거야. 물고기와 두 손, 이렇게 셋은 서로 형제야. 쥐는 틀림없이 풀려. 내 손에 쥐가 나다니 어울리지 않아. 물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춰 이전에 빠르기로 나아갔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왜 물 위로 올라왔을까? 놈은 자기가 얼마나 큰지 내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물 위로 올라왔어. 어쨌든 그래서 나도 알게 됐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놈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쥐가 나서 오그라든 손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줘야 해. 내가 놈이면 좋겠어. 나의 의지와 똑똑한 머리 말고는 모든 게 다 그놈에게 유리해. 노인은 나무 판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통증이 오면 견뎠다. 물고기는 일정하게 헤엄을 쳤고 배는 어두운 바다를 가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작은 파도가 일었다. 정오 무렵 노인의 왼손에 났던 쥐가 풀렸다. 물고기야, 내게는 나쁜 소식이구나.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어깨를 감싼 자루 위로 낚싯줄의 위치를 살짝 바꾸었다. 자세는 편했지만 몸은 고통스러웠다. 노인은 통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 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이라도 바칠 거야. 그리고 이 고기를 잡으면 코블의 성당에 성모 마리아를 보러 순례를 떠나겠다고 약속해. 정말 약속하는 거야. 노인은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때론 너무 지쳐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자동으로 이어져 나오도록 빠르게 기도문을 외웠다. 주기도문보다 성모송을 외우기가 쉽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노인이 덧붙였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 이 물고기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빌어주소서. 비록 멋진 놈이긴 하지만요. 기도문을 외우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였다. 어쩌면 조금 더 심해진 듯했다. 노인은 뱃머리 나무 판자에 몸을 기댄 채 기계적으로 왼손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산들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있었지만 태양은 뜨거웠다. 뱃고물 쪽에 있는 저 작은 낚싯줄에 다시 미끼를 다는 게 좋겠어. 놈이 또다시 밤을 넘기면 먹을 게 있어야 하고 물병에 물도 조금밖에 없어. 여기서는 만세기만 잡힐 거야. 그래도 아주 싱싱할 때 먹으면 그리 나쁘진 않겠지. 오늘 밤 날치가 배 위로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배에 불빛이 없으니 무슨 수로 날치를 끌어들인담. 날치는 날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지. 칼로 손질할 필요도 없어. 힘을 아껴야 해. 젠장. 저렇게 큰 놈인 줄 몰랐지. 노인이 이어 말했다. 하지만 난 놈을 죽이고 말 거야. 위대함과 영광의 절정을 맡고 있는 저놈을. 노인은 생각했다. 부당한 일이긴 하지.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견디는지 놈에게 보여줄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 애한테 말했었지. 난 별난 노인이라고. 그 말을 증명할 때가 됐어. 예전에 1000번이나 증명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매번 새로웠다. 그렇게 증명해 보일 때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한 적은 없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자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기도 눈을 좀 붙이고 꿈속에서 사자를 볼 수 있겠다고. 사자는 왜 꿈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 그만 생각하자고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나무 판자에 몸을 기대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놈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해.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여전히 천천히 일정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동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 물고기가 배를 끄는데 힘이 더 들 것이다. 노인은 작은 물 곁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갔다. 등짝을 가로지르는 낚싯줄의 통증도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졌다. 오후에 한 차례 낚싯줄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물고기는 약간 올라온 위치에서 계속 헤엄쳤다. 해가 노인의 왼팔과 왼쪽 어깨, 등을 비추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걸 알았다. 노인은 물고기를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물고기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놈이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널따랗게 펴고 거대하게 우뚝 선 꼬리로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저 깊은 바닷속에서 앞을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 노인은 궁금했다. 놈의 눈은 엄청나게 컸어. 그보다 눈이 훨씬 작은 말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지. 예전에 나도 어둠 속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었어. 물론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래도 밤눈이 고양이 정도는 됐어. 햇빛과 꾸준한 손가락 놀림 덕분에 쥐가 났던 왼손은 완전히 풀렸다. 노인은 왼손에 좀 더 힘을 싣고는 등 근육을 실룩실룩 움직여 통증이 덜한 부위로 낚싯줄을 조금 옮겼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물고기야,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분명 넌 별스러운 놈이야. 노인은 몹시 지쳤다. 곧 밤이 온다는 걸 알고는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노인은 메이저리그를 생각했다.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스페인어로 그란리가스를 생각했다.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시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후회고의 결과를 모르고 지낸 지 이틀이나 되었군. 자신감을 가져야 해. 발 뒤꿈치에 뼈돌기가 생겨 통증을 느끼면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 위대한 디마지오에 견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데 뼈돌기가 뭐지? 노인이 속으로 물었다. 그래, 운 에스푸엘라 데 우에소. 우리는 그런 게 생기지 않지. 싸움 따기 뒤꿈치를 쪼아대는 것만큼 아플까?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싸움 딱처럼 한쪽 눈을 잃거나 둘 다 잃고도 견디면서 계속 싸울 수 있을까? 인간은 위대한 새나 짐승에 견줄 정도가 안 돼. 그래도 난 저 아래 바다의 어둠에 잠긴 짐승이 되어보고 싶어.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상어만 만나지 않기를. 그런데 상어가 오면 하느님, 놈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노인은 생각했다. 위대한 디마지오도 내가 이놈과 맞서는 시간만큼 물고기와 맞서 버텨낼까? 그 사람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그는 젊고 강하니까 더 오래 버틸 거야.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잖아. 그런데 뼈 돌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할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모르겠군. 뼈 돌기로 아파본 적이 없으니.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예전에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덩치가 산만한 흑인과 팔씨름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시엠푸에고스 출신이었던 그 흑인은 부두 일대에서 힘이 가장 셌다. 두 사람은 탁자에 분필로 그어놓은 선 위에 팔꿈치를 대고 팔뚝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하루 밤낮을 씨름했다. 둘은 기를 쓰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했다. 많은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힌 방 안을 들락거리며 지켜보았다. 그는 흑인의 손과 팔, 얼굴을 쳐다보았다.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나고 잠을 잘 수 있게 4시간마다 심판을 교체했다. 그와 흑인, 둘 다 손톱 밑에서 피가 났다. 두 사람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손과 팔뚝을 바라보았다. 내기에 돈을 건 사람들은 방을 들락거리며 벽에 기대놓은 높은 의자에 앉아 시합을 구경했다. 판자로 된 벽은 밝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고 등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다. 흑인의 그림자는 아주 거대했는데 산들바람에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함께 흔들렸다. 판세는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했다. 사람들이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뱃불을 붙여주기도 했다. 럼주를 마신 흑인은 엄청난 기세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한때 노인이 사실 당시에는 노인이 아니라 엘 캄페온 산티아고였지만 아무튼 그가 거의 8cm가량 기울기도 했다. 하지만 곧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었다. 노인은 그때 이미 괜찮은 남자이자 훌륭한 운동선수인 흑인을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난 뒤 내기를 건 사람들이 그만 무승부로 끝내자고 요구하고 심판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을 때 노인이 막바지 힘을 뿜어내며 흑인의 손을 짓눌러 마침내 나무 탁자 위에 쓰러뜨렸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한 시합이 월요일 아침에야 끝났다. 내기를 건 사람들은 부두로 나가 설탕 자루를 나르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시합을 무승부로 끝내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만 아니라면 다들 끝까지 승부를 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노인이 끝장을 봤다. 그것도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승부를 냈다. 그 시합이 있고 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노인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봄에 재시합이 열렸는데 이번엔 내기에 걸린 돈이 많지 않았다. 노인은
첫 대결에서 시엠프에고스 출신인 그 흑인의 자신감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엔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 뒤로 몇 차례 더 시합을 하고 난 뒤 더는 시합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이기고 싶은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고기잡이 할 때 써야 하는 오른손으로 그런 시합을 하는 건 나쁘다고 여겼다. 노인은 왼손으로 몇 차례 연습 시합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왼손은 늘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노인은 왼손을 신뢰하지 않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햇볕이 왼손을 따뜻하게 풀어줄 거야. 밤이 되어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쥐가 나는 일은 없겠지. 이 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군. 마이애미행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갔다. 노인은 비행기 그림자에 겁을 집어먹은 날치대를 바라보았다. 날치대가 저렇게 많으니 반드시 만세기가 있을 거야. 노인은 말을 하고 나서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뒤로 젖혀 낚싯줄을 당겼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고기는 낚싯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버텨 수면의 물방울마저 부르르 떨렸다.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아주 낯설 거야. 저런 높이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비행기가 너무 높이 날지 않는다면 내가 잡은 물고기가 보이겠지. 나도 300~400m 높이에서 천천히 날며 저 위에서 물고기를 보고 싶은걸. 거북잡이배를 탔을 때 돛대 꼭대기 가로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한 높이에서도 많은 걸 보았지. 그 위치에서는 만세기가 지푸르게 보였고 줄무늬와 자주색 반점도 보였어. 헤엄쳐가는 전체 만세기 때의 모습도 보았지. 검푸른 해류를 타고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왜 등이 자줏빛을 띠고 대체로 자주색 줄무늬나 반점이 있는 걸까? 만세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당연히 만세기가 금색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배가 몹시 고픈 만세기가 먹이를 먹으러 나타날 때에는 청새치처럼 옆구리에 자줏빛 줄무늬가 보여. 그런 줄무늬가 나타났다는 건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평소보다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일까? 어두워지기 직전 배가 거대한 섬처럼 무리지어 떠있는 모자반 더미 옆을 지날 때 노인의 작은 낚싯줄에 만세기 한 마리가 걸렸다. 모자반 더미가 밝게 빛나는 바다에서 들썩거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노란 담요 아래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다. 만세기가 처음으로 노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만세기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마지막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몸을 격하게 뒤틀며 마구 퍼덕였다. 만세기는 겁에 질려 고개라도 하듯 튀어오르고 또 튀어올랐다. 노인은 다시 백고물 쪽으로 가서 몸을 움츠리고 오른손과 팔로 굵은 낚싯줄을 부여잡은 채 왼손으로 만세기를 끌어당기면서 낚싯줄이 끌려올 때마다 줄이 풀리지 않게 왼발로 밟았다. 만세기가 백고물 쪽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뒤채며 날뛰고 물속을 오르내리자 노인이 백고물 너머로 몸을 숙이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자줏빛 반점의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만세기는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작적으로 주둥이를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평평하고 기다란 몸뚱이와 꼬리와 대가리를 뱃바닥에 마구 두드려댔다. 노인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만세기 대가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마침내 만세기가 부르르 떨더니 잠잠해졌다.